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세션인 제약산업 현황 및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나이슨 형평가 이재윤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세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약산업 개요에 대해서 용어 설명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수급 중심으로 하는 제약산업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위 제약사들의 실적을 중심으로 최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신용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주요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최근 기준의 유효 등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산업 개요입니다. 제약산업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질병, 치료, 예방 목적으로 이용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산업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제조 쪽에 많은 중심을 두는 산업으로 인식이 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여력을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신약 개발부터 제조, 판매까지 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기술 및 지식 집약형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빅파마, 이제 글로벌 상위 제약사들 대비해서는 해외 오리지널 도입 품목과 제네릭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신약 개발 그리고 해외 진출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연구개발력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 설명에 앞서서 먼저 의약품과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은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처방전의 유무, 물질 형태, 특허 여부에 따라서 의약품을 구별하여서 저희가 명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처방전의 유무에 따라서 전문의약품,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구입하실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저희는 전문의약품이라고 해서 약어로 ETC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화제나 두통약과 같이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처방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다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실제로 처방하는 종합병원과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이 강도 높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의약품은 일반적인 커머셜 광고처럼 보통 TV 광고나 아니면 개인 대중들에게 마케팅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 형태에 따라서 화학합성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으로도 구별하고 있습니다. 화학합성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합성 의약품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화학합성에 의해서 제조를 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의약품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또는 생물의약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는 유전자 제조학 기술과 세포 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물공학 방식을 이용해서 생물에서 유래된 물질들을 활용한 의약품을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의약품이 합성 의약품보다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분자량이 크고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생물에서 유래된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합성 의약품 대비해서 고유 독성이 낮아서 부작용이 낮고, 또 작용 기전이 직접적으로 그 생물의 그 세포에 의해서 작용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우수한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희귀성 질병과 난치성 질병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명칭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바이오가 이 바이오 또는 생물의약품을 지칭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또 의약품을 구별할 때는 특허 여부에 따라서도 저희가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리지널로 명명을 하고 있고, 이 신약과 동일한 화학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들을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량신약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 의약품은 완벽하게 동일한 복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 계량신약은 기존 신약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제재를 개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강으로 섭취하시던 부분을 주사제 형태로 바꾸거나 또는 한 가지 효능을 갖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합성해서 두 가지 효능을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개량한 신약들을 저희가 개량신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는 이에 대응하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리지널을 동일하게 오리지널 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제네릭과 대응되는 측면을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관련해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용어를 대해서 많이 접해봤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생물에서 유래된 성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일하게 오리지널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제 동등하다 또는 유사하다는 용어를 사용해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르고 있고, 또 계량신약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바이오 베터, 조금 더 진일보한 이제 계량신약과 유사한 형태의 바이오 베터라고 부르고 있어서 최근 들어선 이 바이오 베터 부분이 신약 개발 측면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물의약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산업의 이제 가치사들 밸류체인별로 제약산업 이제 기업적인 특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제약사 또는 완제의약사 그리고 대형 제약사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이제 신약 개발, 후보물질 합성부터 생산, 판매를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기업들을 대형 제약사라고 저희가 지칭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제약기업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바이오 벤처 또는 벤처 기업으로 불리는 기업들은 이제 후보물질 합성 그리고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신약을 개발해서 생산 판매도 하지만, 또 상당수의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임상 1상에서 2상 정도의 대형 제약사와 함께 기술 수출 계약을 맺거나 또는 그 물질 자체를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 이제 그 뒷단은 대형 제약사에 이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외에도 CRO에서 그 전임상을 대신해주는 기업이 있고, CMO에서 그 자체적인 판매 기능을 제외한 생산 기능만을 수행하는 업체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제약산업 또는 제약 바이오 산업을 말씀드릴 때 신약 개발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신약 개발의 단계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탐색 연구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요. 후보 물질이 발굴이 되면 인체 실험 개시 신청 IND라는 걸 넣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게 허가가 되면 임상을 1상, 2상, 3상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3상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면 이제 각 개별 국가별로 있는 인증 기관에 시판 승인이라는 NDA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보실 부분은 이제 소요기간과 아무래도 성공 확률인데요. 소요기간 같은 경우에는 1상은 일반적으로 1.5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2상이 2년, 3상이 3년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혁신신약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 1상에 도입하더라도 최소 6년에서 7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 승인 성공 확률 같은 경우에도 미국 바이오 협회가 2006년부터 15년을 추적 관찰한 결과 1상에 돌입한 의약품이 최종 승인 신청이 나기까지는 10% 미만의 확률을 보이고 있고, 2상 이후부터는 조금씩 높아져서 NDA에 들어간 확률은 85% 정도까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6년부터 15년 된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조금 판매 확률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우선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특성을 시장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이라고 하면 보통 시장의 결론은 P, 그러니까 가격과 Q, 이제 수요 형태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Q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내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상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수요 기반은 안정적으로 향후에도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격은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많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가 규제는 강도 높게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영향에 따라서 P가 다소 큰 폭으로 변동성을 나타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2012년에 정부가 소위 말하면 일괄 약가 인하라는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 기준의 의약품 가격에 53.55%로 일괄로 약가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금 다양한 그 이후에도 일괄 약가제도 개편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약간은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규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이 있었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영업적인 통제로 크게 나온 건 2009년에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2014년 리베이트 투하율제라는 게 영향을 크게 미쳤었는데, 이 부분은 2010년 이전에는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기반으로 많은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릭 의약품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업적인 역량이 강화되고, 그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원가 차이를 이용해서 리베이트를 활용해서 사업을 많이 영위했었는데, 이렇게 리베이트에 대한 영업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방 수요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선에 있는 그 병원들이 처방을 이제 그 이후에는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을 많이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크게 받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12년에 말씀드린 약가제도 개편에 의해서 피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도 이러한 비슷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자체 생물학적 동등도 시험 실시 여부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여부에 따라서 지금 제네릭 의약가를 기존의 53.55%로 해서 추가적으로 인하가 될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이 돼서, 결국은 그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약가의 인하 정책과,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에 보다는 이제 신약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네릭을 규제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 규제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이걸 보시면 2010년 이후에 국내의 생산액과 시장 규모는 지금 둔화된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다만 2010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개발을 투자하게 되면 7년에서 15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010년부터 투자를 늘린 부분들의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16년 이후부터는 이제 수출 물량과 생산량이 동일하게 과거 대비해서 성장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 수출 비중, 기본적으로는 수입 물량이 많은 무역력조가 지속되는 산업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수출이 확대되면서 이 무역 적자 폭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생산액도 같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에는 5% 미만으로 줄어들었던 의약품 생산량 증감률이 이제 16년 이후부터는 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경쟁 강도나 진입 장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위의 완제품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 연구개발 여력, 그리고 그거에 상응할 수 있는 설비 여력 등에 의해서 진입 장벽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 전반으로 볼 때는 아직도 전체 국내 기준으로는 350개 가량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고, 이제 단순 생산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경쟁 강도는 낮은 진입 장벽에 따라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특성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국내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의 실적 현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프나 자료로 제시해주는 기준은 저희 상위 제약사들 중에서 2010년 이후에 이제 분할이나 합병 또는 대규모 인수가 없어서 그 시계열 실적 확보가 용이한 기업들 25개를 선정해서 산출한 실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영업이 제한이 되면서 결국은 과거의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아니면 스테디셀러,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연간 100억 이상의 대형 품목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 품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제약사들의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서 연구개발 그리고 해외로 수출 다변화 노력을 한 기업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런 매출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제 초기 수출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선진국을 수출하거나 아니면 파머징 마켓 쪽을 수출할 때는 국내 대비해서 매출 원가율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다소 저하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 그 연구개발 성과가 나오면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신규 의약품의 도입, 그리고 품목 포트폴리오 강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좋은 선진시장 진출 등에 의해서 이 영업 수익성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패 여부는 저희가 지금은 속단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리는 영향을 재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과 이제 생산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생산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과 이제 신약개발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나 선진시장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나라들의 규제 기관인 미국 FDA, 그 다음에 유럽의 EMA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제품들만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는 임상 진행 단계부터 각 CGMP나 EU GMP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한 생산 설비에서 나온 시약들만 가지고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신약 개발에 도전을 하거나 또는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유형자산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구개발 비용 추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2010년 3.4%에서 2018년 6.4%까지 확대되었으며, 유형자산 투자도 2014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 과거에 대비해서는 2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국내 제약사들의 전체적인 재무 구조는 과거 대비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이전에 제네릭 중심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장치 산업 대비해서 캡엑스 투자라든가 연구개발 투자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비타 창출을 기반으로 해서 재무구조 개선 추이를 계속적으로 보여왔으나, 이제 연구개발이 늘어나고 최근 들어서 캡엑스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순차입금 규모도 늘어나고 과거 대비해서 순차입금 의존도 자체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산업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제약산업의 재무 비율은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전체 산업 대비해서 기술 지박적이고 지식 지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도 높게 나오고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도 다른 전체 산업 대비해서는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을 기준으로 평가 요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에비타와 에비타 매출액, 영업수익성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근간이 되는 품목 포트폴리오 관리 능력, 그리고 주력 품목의 시장지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품목 포트폴리오 관리 능력은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대형 품목 위주로 최근에 매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신약 개발 관련해서 이게 또 품목도 포트폴리오 관리 능력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보고 있고, 이제 기술 수출이나 또 신약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연구 개발의 과거 성과 및 진행 과제의 질적 수준도 저희 평가 요소로 같이 넣고 있습니다. 또 재무 위험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등급간 요인은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 2019년 9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약사들의 커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가 AA- 스테이블로 지금 저희 유효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최상단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A급과 AA, 트리플 B급의 대부분 지금 포진이 돼 있고,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 경쟁력이 열려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등급은 B- 스테이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NOA다 보니까 신용등급 방향성은 말씀을 드리면 예상은 하셨겠지만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별로 일부 기업은 이제 예로 들면 대형 제약 같은 경우에 나보타가 지금 FDA 승인을 받아서 그쪽에 실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한야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2018년, 19년 대규모 기술 수출 개발을 성공을 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반면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수출하였던 기술 수출이 반환되는 요인도 있었고,
이렇게 지금 악재와 호재가 결국은 과거에 투자해왔던 신약 개발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지금 혼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산업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중립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개별 기업들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비용 회계 처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2018년 말쯤에 결론이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제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 연구개발비로 사용되는 걸 무형자산으로 쌓느냐 아니면 비용으로 반영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기업들과 연계돼서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신약에 대해서는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에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에만 무형자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쪽 측면은 뭐 과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정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결국은 신약 개발 그리고 해외 진출입니다. 사실은 이제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가 최근에 말하는 이제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글로벌 신약입니다. 그래서 미국 FDA 또는 이제 유럽 EMA를 통한 그 인증을 목표로 하는 신약 개발이고요. 그리고 2019년 하반기 들어와서도 아무래도 신라젠과 뭐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커버하는 쪽은 아니지만 이제 바이오 벤처사들 신라젠, 헬릭스미스 쪽에서 이 신약 임상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2015년 한미약품이 뭐 설명 나중에 드리겠지만 반환이 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대규모 기술 수출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기술 수출 형태로 그 신약 개발의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그 수출이라는 게 계약의 그 세부 조건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익 그 비용의 보전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태까지 성과에 대한 수익 형태로 뭐 영향을 미치는 건 개별 기업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하간에 이렇게 그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계약금이나 그리고 향후 마일스톤을 수령하는 부분은 저희가 성과가 나타나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나 최근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임상 중단에 따른 기술 수출 반환 및 자산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그리고 7월에 한미약품이 과거 2015년에 수출하였던 일라일리랑 얀센 관련된 지금 품목들이 결국 기술 반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업프론트 계약금 같은 부분은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수익으로 계속 인식을 하겠지만, 향후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저희가 기대할 수 없는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지금 많이 주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저희의 커버리지가 되는 기업들은 아니지만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분 투자 형태로 저희 그 대형 제약사들이 돼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이제 지분 가치 변화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저희가 이제 우려와 함께 대형 바이오 제약사의 R&D 생산성은 계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한계 효용은 당연히 체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희귀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약이 하나 나올 때마다 결국은 이제 그 동일한 그 동시대에 진행되었던 신약들은 그 신약보다 더 나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베스트 인 클래스를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신약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지금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R&D 생산성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슈가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 취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론 생명과 그리고 코론 티슈진의 인보사 K주가 보통 이제 두 가지 주성분 액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서 이제 연골 유래세포라고 해서 허가를 받은 품목이었는데, 이게 연골 유래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로 판명이 나면서 품목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고 향후에도 이런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신용평가상의 시사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신약이 개발된 이후에도 결국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그 신약의 동등 그 생물학적 안정성이나 효능성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번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이와 비슷하게 국내 9월 같은 경우 라니티딘 제재에 지금 식약처에서 국내 이제 제조 및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잔탁 계열의 소화 제품으로 판매되던 약품이었는데 최근에 미국 쪽에서 유발 가능 성분이 나타났다는 결과에 의해서 지금 품목이 잠정적으로 국내 생산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신약도 그렇고 기존 품목들도 그렇고 이제 추후에 취소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품목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저희가 볼 때는 신용평가상 신용도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